자,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는 말은 대기가 가지고 있는 압력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대기권이라고 해서 지표에서 1000km까지 공기가 있다 그랬잖아. 맞죠? 그리고 플러스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뭐다? 압력의 단위가 우리 파스칼이에요.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즉 1제곱미터당 몇 뉴턴의 힘이 가해지느냐가 몇 파스칼이냐라는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두 내용을 합치잖아. 그러면은 지표면에 요 위에 대기권이 있잖아. 지표면은 어느 1제곱미터의 공간에 여기서 우리 1000km 이 위에 있는 공기의 무게가 이 1m 밖에 안 되는 이 지표면을 눌러주고 있는 이 공기가 눌러주고 있는 이 압력의 크기를 대기압이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우리 1학년 과정에 기억하죠?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이야기할 때 내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공기는 계속 누르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 충돌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충돌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게 되긴 해요. 그런데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일기압은 결국 뭐냐면 해수면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평균적인 기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 대기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일기압, 이 일기압이라는 값, 공기 1000km. 근데 물론 공기 1000km의 밀도가 균일하지는 않죠. 대부분의 공기는 한 30에서 50km 이내에 다 있습니다. 공기 1000km가 누르는 압력이고, 얘가 물기둥 약 10m가 누르는 압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리첼리의 진공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유리관에 수은을 이렇게 수은 기둥을 세우면 약 76cm가 누르는 압력인데, 사실 요게 어떻게 되냐면 계산해 보면 이거를 압력으로 계산하면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고요. 요거를 계산하면 76cm Hg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위 환산을 한 게 10의 5승 파스칼. 그래서 원래는 1000 헥토파스칼이 나와요. 참고로 여기 요 H 있잖아요. H. 얘가 뭐냐면 헥토라 그래가지고 곱하기 10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우리 킬로가 곱하기 10의 3승이지. 그거 같은 개념인 거고, 우리가 요게 보통 760 밀리미터 Hg 혹은 760 토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토리첼리라는 단어의 이름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이거. 사람 이름 따온 단어 중에 소문자로 쓰는 유일한 단위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럼 대충 다 안다는 거지. 물리 단위 중에. 오케이? 물론 여기서 평균 기압이랬잖아. 이게 원래 물기둥 10m를 계산하면 1000헥토파스칼인데 지구 평균을 계산하잖아.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1013헥토파스칼 나옵니다. 평균은.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했겠어? 약. 알겠죠? 왜 다르냐고 나한테 따지지 마. 물기둥 10m만 계산하면 1000헥토파스칼이야. 근데 지구과학에서 가리키는 지구 평균은 1013입니다. 됐죠? 이런 구별할 수 있겠다. 그지? 안 헷갈리지? 어쨌거나 이만큼을 우리는 1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이따가 내가 이거를 실제로 시도를 해보고 사고가 터질까 안 터질까 겁나서 안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유튜브 가기라서 해볼까 싶기도 한데 쫄여가지고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 실험 있잖아요. 컵에 물을 담고 여기에 뭐를 덮고? 종이, 특히 엽서 같은 거 덮고 뒤집은 뒤에, 그럼 여기 물이 이렇게 담겨 있겠지. 손 떼면 쏟아진다 안 쏟아진다? 쏟아질까 안 쏟아질까? 안 쏟아지죠. 왜? 안 쏟아지는 이유는 요 밖에서 떠받쳐주는 대기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 76cm가 누르는 압력, 이게 그래서 커다란 수조에 수은을 세웠을 때 요 시험관을 세로로 세우든 비스듬하게 세우든 혹은 세로로 굵은 그릇을 세우든 어떻게 된다? 76cm 높이까지만 뭐가 채워진다?
수직 높이로 76cm까지 수온이 채워지게 되고 요 윗부분에 뭐가 여기가 진공으로 남는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토리첼리의 진공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수온이 내려오려는 압력. 근데 얘가 내려오면 요 수온이 여기 수면이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어떻게? 밖에서 공기가 이 수면을 누르는 압력도 있을 거잖아. 맞지? 이 둘이 평형을 이루는 높이가 몇 cm다? 수는 76cm, 물은 10m, 공기는 1000km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다? 일기압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필기. 자, 그러면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지점의 기압의 차이로 공기의 수평적 이동이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공기가 누르는 게 기압인데 그 기압의 차이가 있다? 즉 뭐다? 결국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의 무게 플러스 수직적 이동도 상관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지표면에서 만들어지는 압력이니까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잖아. 그것 플러스 수직적 운동이 바람이에요. 그런데 수직적인 이동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지? 바로 대류현상이네. 맞죠? 대류현상은 뭐 때문에 생기는데요? 대류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뭐의 차이? 응? 그치. 온도의 차이가 열팽창의 차이. 그것이 밀도의 차이로 인해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죠. 맞지? 결국 어떻게?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은 어떻게 된다? 온도가 높은 공기는 팽창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할 것이고, 맞지? 온도가 낮은 공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내려오겠죠. 그러면 봐봐. 땅의 입장에서 봅시다. 여기는 공기가 위로 솟구쳐 올라가니까 압력이 높을까 낮을까? 공기가 위로 솟아 올라가. 그치. 여기가
저기압이 되고, 여기는 공기가 내려 누르네? 맞지? 그럼 여기는 무슨 기압이 된다? 공기가 이렇게 쭉쭉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고기압이 되니까 결국 수평적인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의 수평적인 이동. 그럼 당연히 요 높은 상공에서는 이쪽으로의 공기 이동이 생기겠지만 이렇게 도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지난 시간에? 대류라고 불렀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람은 여기지. 표층의 이동. 맞지? 여기를 우리가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상인근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기는 고기압 중심에서 상승기류가 생기는 저기압 중심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바람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이라는 것은 두 지점에 있는 기압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의 무게와 수직적인 이동으로 생기는 거고, 수직적 이동은 결국 대류현상이다. 대류현상 왜 생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표면의 온도의 차이가 생기고 열팽창의 차이가 생겨서 밀도의 차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형태로 메커니즘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자 봐봐. 해륙풍은 하루를 주기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봐봐. 땅과 바다에서 낮에는 어디가 더 뜨거워질까요? 낮에는 땅이 더 뜨거워지지. 왜? 땅의 비열도 작고 연용량도 작잖아. 땅은 표면만 데펴지잖아요. 맞지? 게다가 물은 비열이 크잖아요. 모래에 비해서. 그러니까 낮에는 땅에서 뭐가 일어난다? 상승기류가 생겨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저기압이 돼. 그러면은 바다에서 뭐가? 하강기류가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여기가 뭐가 일어난다? 고기압이 돼요. 즉 낮에는 바람이 어디에서? 바다에서 땅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걸 우리는 해풍이라고 해요. 그럼 밤이 되면 어떻게 된다? 밤이 되면 땅은 온도가 많이 식죠. 밤에는 땅은 비열이 작아서 온도차가 크게 나고 바다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차가 적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이번에는 땅은 온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땅에서 하강기류가 바다에서 상승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 되니까 밤에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간다는 거죠. 바다 쪽.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육풍이라 그래. 오케이? 그래서 낮에는
바다에서 땅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밤에는 땅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오죠. 그런데 이게 낮과 밤에 부는 해류풍이 아니라 일년 주기로 부는 계절풍이 되면 봐봐. 대충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경계선을 그어볼게요. 이쪽에는 뭐가 있어? 유라시아 대륙이 있죠. 이쪽에는 태평양 바다가 있잖아. 맞지? 즉 여름은 마치 뭐다? 낮처럼, 겨울은 마치 밤처럼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낮에는 바람이 어떻게 분다? 바다에서 땅 쪽으로. 밤에는 땅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죠. 계절풍. 이걸 우리는 남동 계절풍이라고 불러요. 이유는 똑같아. 이거를 북서 계절풍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이유. 왜? 여름에는 땅이 훨씬 많이 뜨거워지니까. 겨울에는 땅이 훨씬 많이 차가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을 어떻게 지었죠?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 형태 어때요? 주로 어느 쪽을 향해서 집을 지었죠? 남쪽을 보고 집을 지었죠. 우리나라 전통 가옥들 보면 맞잖아. 남향에 집을 짓고 북쪽으로 창을 많이 내나요? 북쪽을 향해서 창을 별로 안 내죠. 그지? 그리고 배산임수. 왜 산을 등지고 짓죠? 겨울철에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야. 북쪽에 산을 등을 지고 있으면 찬바람을 산이 막아주겠죠. 혹은 집 뒤에 대나무나 숲을 조성하는 거지. 그러면 숲이나 대나무 숲이 뭘 한다? 찬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방풍림의 역할을 맡긴다는 거야. 그리고 앞에 강이 흐르게 하면 어때? 불어오는 바람이 강을 넘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시원해지겠지. 이해가 돼요? 배산임수 이런 게 좋은 땅이다, 풍수가 좋다. 이게 그냥 거기가 살기 좋은 곳인 거잖아. 좌청룡 우백콘이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거기가 살기 좋은 지형인 거야. 지형적. 알겠어요? 응? 배산임수니 뭐니 그런 거 다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단. 기단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공기 덩어리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합니다. 공기 덩어리인데 이 공기 덩어리의 특징은 뭐냐면, 자, 첫 번째로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근데 어떤 특성을 지니느냐?
자기가 머무르고 있던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자, 쉽게 말해서 땅 위에 있던, 대륙에 있던 공기는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될까요? 건조하겠죠. 간단하지. 맞죠? 해양에 있던 공기는 그냥 간단하게 아무래도 대륙에 머물러 있던 공기는 좀 더 건조할 거고 바다 위에 있던 공기는 좀 더 습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위도별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저위도가, 온도가 되게 높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고위도는 매우 춥겠죠. 한랭하다. 그러면 주위도는 보통 우리가 온난하다 정도의 특성을 가지겠죠. 그래서 원래 머물고 있던 요 앞에 이걸 해야 돼. 머물고 있던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해가면 어떻게 된다? 아래쪽부터 새롭게 도달한 지역의 특징을 획득하게 됩니다. 새로 도착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아래쪽부터 새롭게 도달한 지역적 획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단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밑에 그림 봐봐봐. 대표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서해에서 되게 잘 일어나요. 봐봐. 자,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는 뭐가 있다? 황해가 있죠. 맞지?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그림 봐봐.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은 여기가 한랭한 육지. 여기는 따뜻한 바다. 여기는 따뜻한 육지. 가장 대표적으로 요 케이스가 언제냐면요. 겨울철에서 봄철 넘어오는 우리나라예요. 자, 한랭한 육지 위에 있던 공기는 그럼 무슨 공기일까? 한랭한 육지 위에 있던 공기는? 당연하죠. 차고 건조한 공기였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가 너무 이동해 옵니다. 자, 따뜻한 바다를 지나는 동안 어떻게 된다? 따뜻한 바다에서 뭐를 공급받는다? 뭘 공급받을 수 있을까? 따뜻한 바다에서. 따뜻하니까 열을 공급받겠죠.
바다니까 뭐를 공급받아? 수증기를 공급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위에는 아직까지 차고 건조한데 밑에는 무슨 공기가 돼버린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얘는 따뜻하니까 뭐가 일어날까? 대류현상이 생기겠지. 맞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무슨 공기로 바뀐다? 다 넘어왔을 때는 이제 따뜻하고 습한 공기로 바뀌겠죠. 그리고 그동안 따뜻하니까 공기가 솟아오르겠네. 그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공기가 솟아오르면 뭐가 생긴다? 크게? 그렇죠. 따뜻하고 공기가 솟아올랐으니까 구름이 생기겠네. 여기서부터 이미 몽실몽실 구름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무슨 형? 저군형 구름이 생기겠네. 그래서 여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겠죠. 근데 그 반대라면 어떻게 될까? 반대라면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한랭한 육지로 무슨 바다를 건너자? 이번에는 찬바다를 건너자. 자, 그럼 따뜻하고 습한 육지니까 여기에는 지금 몽실몽실 구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왜? 따뜻하고 습한 공기였을 거잖아. 근데 얘가 지나갑니다. 자, 문제는 뭐다? 여기서는 열을 뺏기죠. 맞지? 자, 열을 뺏기게 되면 대류현상이 활발할까요? 둔해질까요? 공기 덩어리를 생각해 보자. 이제는 위에는 아직 따뜻한데 밑에는 차갑지. 맞지? 열 뺏겼잖아. 밑에 차갑잖아. 대류가 잘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맞지? 그러면 공기가, 구름이 점점 어떻게? 얇게 펴져 버리겠지. 그래도 수증기는 남아있으니까 여기 넘어오면 뭐가 돼버린다? 추우니까 안개 정도로 사라져 버린다고. 그냥 구름 다 없어져 버리고. 알겠어요? 지금 책에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요렇게 지역적으로 기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그 기단이 움직이면서 어떤 지역을 통과하느냐와, 그리고 그 기단이 당연히 날씨나, 그리고 이렇게 이동과 변질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기단은 지역적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필기. 자, 여기 한번 보자.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충 이제 우리나라 부분의 지도를 좀 그려봤습니다. 크게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의 위치는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요쪽에 시베리아,
요쪽에 양쯔강 기단, 요쪽 아래로 크게 북태평양 기단. 그 다음에 요쪽으로 오호츠크해 기단. 아마 저 뒤에 단원에 가면 우리가 요 기단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될 때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계절별 날씨가 나오거든. 그때 요 기단들과 관련이 돼서 그냥 지금은 가볍게 성질들만 이야기하고 한번 그때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양쯔강 기단. 자, 여기서 요거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큰 기단 4개 중에 일단 봐봐. 오츠크해, 이거 바다 해자죠. 북태평양, 해양 할 때 양자잖아. 그러면 오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은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기단이잖아요. 그럼 얘네 둘은 당연히 습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럼 얘네들은 일단 둘 다 다습합니다. 자, 시베리아는 우리 툰드라, 건조 초원이잖아요. 맞지? 그럼 여기는 건조해요. 자, 여기가 문제야. 양쯔강 기단. 습할까 건조할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강은 땅 위에 있죠. 건조합니다, 이거도. 알겠지? 강이라고 습하지 않아요. 땅이 더 넓어. 자, 그 다음에 시베리아나 오츠크에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북쪽에 있는 지형이지. 맞지? 그래서 얘네들은 한랭한 기후를 띠어요. 그리고 북태평양은 아무리 북이라고 말이 붙어도 우리나라보다 남쪽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고온. 양쯔강은 우리나라보다 살짝 남쪽이긴 한데 거의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온난화입니다. 참고로 양쯔강 기단이 언제 우리나라에 오냐면 봄과 가을에 와요. 양쯔강 기단이 봄, 가을에 오면서 어떠한 기후적 특성을 가지느냐? 얘네들이 특히 봄에 올 때 황사 현상이 옵니다. 요 양쯔강 요쪽 영역 뒤쪽에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지대가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모래먼지를 퍼올려서 같이 날라오기 때문에 사막이 돼요. 그 황사현상이 생겨. 이 이야기를 안 했구나. 참고로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나중에 일기도 볼 때 되게 큰 팁이 돼요. 기단은 일기도에서 고기압으로 보입니다. 이거 완전 큰 팁이다. 황사현상으로 나타나고요. 양쯔강 기단은 별명이 뭐냐면 이동성 고기압이야. 한 번씩 일기예보 할 때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말하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맑으나 그 이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그런 것 예보 들어본 적 있죠? 보통 다른 기단들은 시베리아 기단이나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는 기단 사이즈가 크단 말이야. 공기 덩어리가.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떡하니 오고 나면 그대로 눌러앉아 버려요. 공기가 안 밀려. 그러면 날씨가 며칠 동안 계속 그 성질이 유지가 돼. 그런데 양쯔강 기단 봐봐. 선생님이 동그라미 크게 그려서 작게 그렸어. 작게 그렸죠. 고기압이 작아. 그럼 요 고기압이 쓱 지나갈 때는 말 갖다가 고기압 여기 덩어리 하나 여기 덩어리 하나 고기압 사이에 저기압 지나가겠죠. 그러면 날씨가 어때? 맑았다 흐렸다 하겠지. 날씨가 들쭉날쭉 하겠지. 이해가 돼요? 요즘 날씨 어때? 맑았다 흐렸다 더웠다 추웠다 들쭉날쭉 하잖아.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엊그제까지 졸라 더웠는데 갑자기 오늘 춥죠? 그지? 그게 요즘 날씨인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봄을 지나서 한 6월 말쯤 되면 얘네랑 싸워요. 오츠크의 기단이 내려오고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와서 요 둘이 싸워요. 근데 둘 다 물이 많은 애들이 싸우잖아. 피 대신에 물이 튀기는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 튀기는 전쟁인 장마전선이 생겨요. 전선을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 지나고 오면 전선 배울 거거든. 그때 다시 설명해 줄 거야. 그냥 요 둘이 싸우는 시기가 6월 말 7월 초 장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싸움이 지나면 북태평양 기단의 시기가 옵니다. 한여름이죠. 자, 한여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야? 열대야, 무더위, 불쾌지수. 맞지? 덥고 습하고 짜증나고. 그지? 딱 이 날씨잖아. 덥고 습하고 푹푹 찌고. 에어컨 안 돌리면 잠도 안 오고. 이해가 되지? 딱 이 기후잖아. 얘네들 온 거야. 그러고 가을, 요즘에 이거죠. 그러다 겨울 되면 얘네들이야. 한랭 건조, 춥고, 바싹 마르고. 그러니까 뭐 조심해야 돼?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건조하니까 산불 조심. 그 대신에 시베리아 기단 올 때 꼭 하는 말 나옵니다. 삼한사온. 그 제트기류라고 북극을 중심으로 성층권하고 대륙권 최상부 사이에 이렇게 파도 치듯이 북극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중등에서는 안 배우고 고등과정 심화가면 배우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남북으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얘네들이 한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데 일주일 걸려. 즉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며칠 걸린다? 3일 걸리겠지. 한번 내려와 있는 기간 3일, 올라가 있는 기간 3일. 그러면 느낌상 어떻게 될까? 내려와 있는 3일 동안은 춥겠죠. 올라가 있는 한 3, 4일은 또 따뜻하겠지. 또 그 다음에 또 내려오는 한 3, 4일은 또 춥겠지. 또 올라가 있는 3, 4일은 따뜻하겠지. 그게 반복된다는 게 삼한사온이야. 그게 우리나라 한겨울철 날씨인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겨울철 날씨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 네 가지 기단, 어떤 기단이 우리나라에 그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가 우리나라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마저 필기. 하고 필기 끝난 대로 쉬는 시간 다시 줄게요.
자, 봐봐. 전선과 전선면. 아까 기단이라는 게 공기덩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성질이 완전히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잘 섞일까? 실제로 요런 실험을 하거든요. 고등과정, 그 중등과정에. 여기 가운데 칸막이를 놓고, 한쪽에는 따뜻한 물에 붉은색 물감을 이렇게 풀어놓고요. 한쪽에는 찬물에 파란색 물감을 이렇게 풀어놔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세워놓은 칸막이를 여기서 딱 막고 있다가 딱 뽑아버려. 그럼 어떻게 되게? 두 물은 잘 섞일까요? 어떻게 생각해? 잘 섞일까 안 섞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걸 다 동원해서 생각해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칸막이를 제거하고 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 막 섞일까? 물이 서로 스며들면서 확산이니까? 아니면 뭔가 되게 어떤 특별한 도형, 어떠한 특징적인 모양이 나타날까? 요 내용이 요 전선과 전선면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힌트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온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힌트. 어떻게 될까? 2학년 2학기에 혼합물의 분리에서도 나왔고, 우리 3학년 단계에 올라와서 우리 대기권 그 높이에 따른 이야기할 때 나왔고, 2학년 2학기에 해수의 분포 이야기할 때도 나왔고, 계속 온도와 관련돼서 뭐 이야기 많이 했잖아. 그거 모두 고려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떻게? 경계면이 생겨 안 생겨? 자, 경계면 생길 것 같다. 1, 아니다. 2. 하나, 둘, 셋. 어차피 너희들 거 안 보여, 여기 카메라에는. 자, 생긴다. 1, 아니다. 2. 하나, 둘, 셋. 정답 공개 104쪽. 내가 말한 실험이죠? 몇 번이야? 그렇죠. 이렇게 돼. 이렇게. 무슨 소리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은 위쪽으로, 차가운 물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죠. 뭔데 이게? 대류잖아.
아까도 계속 지금 대류 이야기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잘 안 섞여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요 선. 요렇게 서로 다른 기단이 만들게 되는 이 경계면이 전선이고, 이 경계면이 땅과 만나서, 이 경계면이 전선면이고, 이 경계면이 땅과 만나서 나타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자, 즉, 결국 뭐다? 전선이라는 것은 서로 성질이 다른 기단의 경계를 일기도상에 표시해주고 있는 것이 전선이고, 따라서 이 전선을 기준으로 여기서 서로 다른 기단이라는 거는 성질이 다른 기단이겠지. 그래서 전선을 기준으로 기온, 습도, 날씨, 풍향, 풍속 등 차이가 크게 나죠. 당연히 이런 기상 조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루하루의 날씨 조건들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전선의 종류들을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온난전선. 온난전선은 어떨 때 생기는 전선이냐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쳐들어갈 때 나오는 전선이에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쳐들어가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솟구치겠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계선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면 공기 상승 효과에 의해서 구름이 생긴다 그랬잖아. 맞죠? 공기가 상승할 때 구름 생긴다 그랬지? 그럼 얘는 상승 효과가 커, 옆으로 퍼지는 효과가 커. 헷갈려? 그럼 하나 더 보여줄게요. 요거랑 딱 대척점에 있는 게 한랭이에요. 한랭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갈까요? 아래로 파고들까요? 아래로 파고들겠지. 얘가 더 무거울 거 아니야. 맞지? 얘는 찬 공기 아래를 파고들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 위로 튕겨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경계면이 이렇게 처박힌다고. 전선 경계 라인이. 자,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는 기울기가 어때? 얘는 완만하게 상승 효과보다는 옆으로 퍼지는 효과가 크죠. 맞지? 얘는 퍼지는 효과보다는 올라가는 효과가 크지. 이해가 돼요? 그럼 얘는 구름이 어떻게 생긴다? 그래서 온난전선은 구름이 여기에 생겨요. 요렇게. 옆으로 퍼진다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승운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전선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온난 전선의 구름은 요 전선 라인 앞쪽으로, 요 전선 라인 앞쪽에 층운형 구름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한랭 전선이지. 한랭 전선은 여기가 전선 라인이잖아. 한랭 전선은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는데 여기는 구름이 여기 이렇게 솟아오르는 구름이 생기죠. 무슨 구름? 저군이 생기지. 얘는 구름이 요 뒤쪽 라인에 이렇게 생겨요. 여기에. 그럼 얘는 상승하는 힘이 약하잖아. 그럼 비가 무슨 비가 내린다? 넓은 범위에 이슬비가 넓게 내리죠. 이해가 돼요? 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빙정설, 병합설 이야기 했잖아요. 그지? 비가 됐든 눈이 됐든 바람 힘보다 무거워지면 떨어지면서 내린다 그랬잖아. 그럼 바람의 힘이 약하면 떨어지는 거잖아. 자, 얘는 상승하는 바람의 힘이 약해요. 그럼 빗방울이 커져 작아져? 작은 비일 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선 이슬비가 내려. 대신에 구름이 넓게 퍼지잖아. 그럼 비 오는 넓이가 어때? 넓어요. 얘는 높게 구름이 만들어져. 상승하는 힘이 세. 그럼 빗방울이 커져 작아져? 커지겠지. 그럼 비가 무슨 비가 와? 소나기가 와. 이해가 돼?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이해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이해가 돼야 폐색전선, 정체전선 이야기가 돼. 아까 자, 폐색전선 이야기는 뭐냐? 폐색전선은 원래 있잖아요. 우리 저기압이 만들어지잖아. 저기압이 만들어지면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 저기압 뒤쪽에 이렇게 한랭전선이 생기고 좀 이따가 그 소설 소나기 알아요 혹시? 소나기란 소설 알아? 몰라? 소설 알아? 들어는 봤어. 줄거리는 몰라. 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여기에 이제 한랭전선이 생기고 요 앞에 온난전선이 요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에서는 편서풍이니까 요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온난전선이 요렇게 이동하는 속도보다 요 한랭전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압을 중심으로 온난전선에 대해서 한랭전선이 요렇게 붙어버리는 데가 생기겠죠. 맞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옆에서 보잖아, 이렇게. 그러면 요런 식으로 공기가 되거나 요렇게 공기가 돼요. 근데 잘 봐봐. 자, 여기 찬 공기, 여기 찬 공기, 여기 따뜻한 공기가 되거나 여기 찬 공기, 여기 찬 공기, 여기 따뜻한 공기가 돼요. 즉 사실 뭐다? 요 한랭전선과 요 온난전선이 위치가 요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는. 근데 그 두 개가 따라서 붙어버린 거지? 맞지? 근데 요거 잘 봐봐. 밑에가 찬 공기고 위에 따뜻한 공기가 떴네? 밑에 찬 공기고 위에 따뜻한 공기가 떴잖아. 그지?
맞지? 야, 더 이상 대류 생겨, 안 생겨? 이제 대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러면 저기압이 좀 있으면 끝나요. 대류가 더 이상 안 되는데, 대류가 돼야 공기가 상승하고 공기가 상승해야 계속 저기압이잖아. 맞지? 근데 공기가 못 올라와. 그럼 좀 있으면 저기압 죽는다는 소리잖아. 이해가 되지? 이런 단계의 전선을 폐색 전선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네 번째, 장마전선, 곧 정체전선은 뭐냐? 아까 위에 뭐가 있었다? 오호츠크해, 한랭, 다스. 밑에 뭐? 북태평양. 뭐? 고온, 다스. 이 두 기단이 부딪히는 거야. 이 두 기단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전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져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는데 계속 공기가 상승기류가 생기고, 상승된 공기는 수증기를 내뿜고,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고,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비가 와도 수증기가 계속 남아. 그럼 어떻게 될까? 계속 비가 와도 계속 비가 올 수 있는 이상한 저기압 전선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선생님 어릴 적의 장마입니다. 요즘 장마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부산에 내린 장마는 장마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 생각에는. 요즘에 내리는 장마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아열대성 스콜에 가깝습니다. 아열대성 스콜이 뭐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특정 지역의 태양빛이나 다른 열에너지가 유입되면서 급격히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급격히 저군이 만들어져서 그 지역에 100mm, 200mm 폭우가 쏟아져. 한두 시간 안에. 순식간에 강물이 늘어나고 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고 한 서너 시간 뒤에 비가 그쳐. 야, 이거 최근에 우리 부산에 비 온 거 같지 않냐? 그지? 선생님 어릴 때의 장마는 어땠냐면요. 학교에 여름에 운동화를 못 신고 다녔어요. 장화도 못 신고 다녔어요. 왜? 일주일 내도록 비가 왔거든. 선생님 어릴 적 살던 동네가요, 되게 가난한 동네였어요. 진짜? 선생님 나름 주인집이었거든? 근데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저녁에 화장실을 가려면 집 방에서 일어나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서 볼일을 보고 와야 돼. 그런 동네였어. 그러니까 완전 옛날식 부락이었다고. 딴 데 아닙니다. 해운대입니다. 심지어. 해운대였어. 심지어. 참고로 선생님 살던 동네에 백스코가 있어요. 지금. 나 아직도 그 동네 살아. 단지 동네가 개발이 됐을 뿐이야. 진짜로. 근데 거기가 특히 어느 정도였냐면, 위에 지금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그 도로에 서면 우리 동네 지붕보다 도로가 높았어.
동네가 푹 꺼진 동네였다니까. 찾기를 보다. 그런 동네들 좀 있죠. 가끔씩 보면. 차 다니는 도로보다 집들이 더 푹 들어가 있는 동네들 있잖아.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돼? 빗물이. 쫙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 비가 보이잖아. 그런데 장마철엔 일주일씩 열흘씩 계속 비가 와요. 계속 안 그치고. 운동하려다 마를 시간이 있겠냐? 없겠죠. 그래서 샌들 신고 다녔어요. 학교에. 그게 장마였다고. 심지어 우리나라 장편 소설에도 장마라는 소설이 있어요. 6.25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그 소설이 왜 장마냐면 소설 시작할 때부터 소설 끝나는 장면까지 계속 비가 오는 게 묘사가 됩니다. 어떤 가족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부부, 주인공, 단 한 장면도 안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 이 주인공이 6.25 전쟁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군인으로 참전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주인공 부부가 있으니까 이 남편의 가족과 아내의 가족이 있겠지? 서로 사돈이라고 부르는. 근데 남편은 군대에 갔어. 전쟁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족 사이에 뭔가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나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는데 남편이 돌아오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구렁이 한 마리가 집에 와요. 구렁이 한 마리가 어느 계속 비 오는 그 장마인 날 안방에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고 딱 앉아버리니까 그 시댁의 어머니가 혼절해서 쓰러져요. 기절해버리고. 그리고 사돈댁, 그러니까 그 안 온 남주인공 아내의 어머니가 술상을 차려가지고 그 구렁이 앞에 갖다 주고 막 절을 하고 했더니 구렁이가 다시 잠깐 있다가 꾸벅 인사하는 것 같더니 사르르 뒷담을 넘어서 빠져나가. 그제서야 일어난 할머니는 사돈 어른한테 고맙다고 하고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고 그제서야 구름이 걷히면서 볕이 들고 소설이 끝나. 한 일주일에서 열흘, 보름 정도의 이야기가 그 소설 한 권이야. 근데 그 소설 기간 내도록 비가 온다고 묘사가 돼. 그게 장마야. 요즘에 그렇게 비 안 오지. 그러니까 6월 한 20일쯤부터 7월 한 5일까지 내도록 비가 왔다고. 요즘에 그래 비 와? 안 오죠. 옛날엔 이거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전선의 기본입니다. 자, 요거 빨리 필기. 소나기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기가 상승을 하면 뭐가 생긴다? 방금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도 공기가 상승하면 뭐가 생긴다? 구름이 생긴다. 그지? 그럼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긴다? 공기가 하강하면? 하강하면? 자, 봐봐. 공기 상승, 단열 팽창, 온도가 하강,
이슬점 음결 구름이죠. 맞지? 그러면 공기가 하강하면 이걸 우리는 단열 압축이라 그러거든요. 단열 압축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올라가요. 역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러면 증발돼 버립니다. 그러면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물이 증발돼 버리면 맑아져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해요.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하강합니다.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결국 구름이 생기고 고기압에서 맑은 날씨가 생긴다는 거야. 단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 줘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저기압에서는 아까 우리가 공기가 상승한다 그랬잖아. 맞죠? 공기가 상승하는데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전향력이라고 우리 지구가 자전하고 있잖아요. 지구 자전에 의해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돌면서 빨려 들어와요.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찾기 좋냐면 우리 오른 나사의 법칙 기억해요? 앙페르 법칙, 오른손 나사의 법칙. 기억 안 나? 이거 기억해? 실제로 얘가 이 방향으로 꼬여요. 이렇게. 무슨 소리다? 바람이 저기압이라고 그냥 이렇게 모여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모여든다는 거야. 그 말은 뭐다?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와서 이제 바람이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지? 퍼져나갈 때도 바람이 어떻게 퍼져나간다? 그러면 얘는 바람이 내려 꽂히니까 바람이 불어나가는데 그냥 사방팔방으로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뻗어나간다?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뻗어나가는 거야. 그게 실제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약간 이렇게 태극무늬처럼 휘어져 돌아서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 소설 소나기. 딱 요즘 시간쯤 될 거예요, 소나기가. 소설 소나기,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들이 몇 편 있어요. 딱 개화기 때 우리나라 소설, 전후 소설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황순원, 김유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가 두 분이 계시고, 그 두 분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의 캐릭터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요 작품이 동백꽃, 봄봄, 소나기.
주인공들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특이한 거는, 공통점은 둘 다 주인공은 그 주인공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소년 남자애들인데, 연애에 대해서 진짜 감정 자체나 뭐 이해 자체도가 너무 떨어져. 그런데 여자 주인공들이 남자 주인공이 뭐가 좋은지, 남자 주인공은 연애에 대한 감정, 감각 자체도 이해도 못하는데 막 좋다고 앵겨 덤벼. 그게 작품에 나와. 근데 왜 그러는지 그 소설가들의 사진을 보니 알겠더라. 지네들 어린 시절이 그랬던 거야. 되게 잘생기셨어요. 진짜다. 이건 이제 농담이고, 우리 저기압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봐봐. 여기 아무래도 남쪽이 따뜻한 공기고 위쪽이 찬 공기일 거 아니야. 이 두 공기가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된다? 따뜻한 공기가 상승기류를 타겠죠. 맞지? 따뜻한 공기가 상승기류를 타면서 저기압이 생기겠죠? 그러면 저기압이 생기면, 저기압이니까 시계 반대쪽으로 바람이 돌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찬 공기는 이쪽을 파고들 거고, 따뜻한 공기는 어느 쪽을? 이쪽을 파고들면서 돌면서 상승기류가 생기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결국 어떻게? 저기압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무슨 전선이? 온난 전선이. 여기에 넓은 면적으로 무슨 형태의 구름이? 층온형 구름이 자리를 잡겠죠. 맞지? 그리고 요 뒤쪽으로는 한랭 전선이 자리를 잡겠지. 이해가 돼요? 그냥 그림을 좀 겹쳐서 그릴게요. 요 뒤에 요 부분 그림은 좀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도 됩니다. 여기다 그냥 놓자. 그지? 그럼 봐봐. 여기 찬 공기가 존재하고 있죠. 요쪽에도 찬 공기가 존재하죠. 요 안쪽 공간이 어떻게? 따뜻한 공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이 따뜻한 공기는 요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고 요쪽으로 말려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가 되지? 그러면 날씨를 생각해 봐봐. 온난전선 앞쪽으로 여기 날씨는 어때요? 흐리고 이슬비가 오고 있겠죠. 맞지? 자, 한랭전선 뒤쪽으로는 흐리고 소나기가 오고, 여기는 춥다 덥다? 춥다? 여기도 춥죠. 요 사이는 따뜻하고
맑고. 그지? 그리고 중요한 게, 자, 요거 봐봐. 아까 요게 지금 어떻게 된다? 저기압을 중심으로 요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그리고 바람이 요렇게 돈다 그랬죠. 요렇게 바람이 돈다 그랬잖아. 그럼 실제 바람은 어떻게 부냐면, 여기서는 바람이 요렇게, 여기서는 바람이 요렇게, 여기서는 바람이 요렇게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무슨 풍이? 남동풍. 왜? 바람은 항상 어느 쪽에 이야기를 한다? 불어오는 쪽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남서풍. 여기는 북서풍. 그리고 이런 저기압을 우리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이 온대저기압은 앞으로 이쪽으로 점점 이동해 가겠죠. 오케이? 지금 요 그림이 101쪽의 저 그림이에요. 응? 여기는 이슬비가 넓게, 여기는 소나기가 좁게. 이슬비가 넓게. 자, 소설 소나기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소설 소나기에서 소나기 소설에 나오는 소설 소나기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소설 소나기에서 묘사되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게요. 그냥 숨겨진 이야기는 선생님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소설 소나기의 주인공은 그냥 초등학생 아니면 갓 중학교 올라오는 정도의 꼬맹이 남자예요. 요 정도? 그냥 우리가 잠깐 캐릭터적으로 그 감정이입을 해보자고. 요 정도? 시골애고, 시골 태생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연애감정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연마을 최참판댁, 참판이라면 원래 이제 조선시대에서는 조금 이제 양반집, 조금 이제 부잣댁, 좀 대대로 이제 양반집 좀 있는 집, 그런 집에 이제 서울에서 여자애 하나가 내려옵니다. 근데 애가 이제 좀 아파서 요양차 내려왔다라고 해요.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하고 걔가 결국 감기 걸려서 콜록거리다가 죽거든? 소설을 보면, 그죠? 확률은 가장 높은 게 폐렴입니다. 폐결핵이에요. 폐병이에요, 폐병. 서울에서 요양차 시골 내려와서 쉬다가 감기 걸려서 죽었으면 확률이 폐결핵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 당시 이제 왜냐하면 시골에서 돈을 가지고 서울 이제 도시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뭐가 좀 안 돼가지고 시골에 내려왔을 거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크리스마스쯤에 실 알아? 그 편지 붙일 때 옆에 같이 붙이는 크리스마스 우표 비스무리한 거 파는데 요즘에도 사나? 팔긴 하죠, 학교에서. 그게 원래 그 폐결핵 환자들 약 사는데 도와준다고 일종의 불우이웃 기용으로 하는 건데 요즘에는 과하게 다이어트 하다가 걸리는 경우 아니면 거의 안 걸리는 병입니다. 영양실조 아니면 잘 안 걸려요, 그 병 자체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약도 많이 싸져가지고 한 보름 약 먹고 쉬면은 나아요. 근데 옛날에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다고. 어쨌거나 그렇게 서울 살던 그 동갑내기쯤 되는 여자애가 시골로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친구라고는 그놈뿐이야. 비슷한 또래애가. 근데 좀 놀아볼까 하는데 이 새끼는 연애감정이라고는 아무도 몰라요. 하도 좀 관심 보려고 주위에서 알짱대봤는데 말도 안 걸어.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개울가에서 돌멩이를 던져서 어그로를 끌어보죠. 에이 바보야.
어떻게 시간이 흐르고 어그로를 끄는데 성공합니다. 둘은 데이트를 하러 가죠. 자, 딱 요즘쯤이야. 9월 말 10월 초. 자,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데이트 날입니다. 어떻게 입고 나갈래? 아무리 내가 몸이 좀 약하고 아파도 벼르고 벼르던 데이트 날인데 최선을 다해서 이쁜 거 입고 나가야 되지. 그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게다가 오늘 날씨는 맑았단 말이야. 아직까지 일기예보상으로 소나기 오는지는 나는 몰라. 그럼 소나기 오기 전이면 오늘 현재 날씨는 어때? 따뜻하고 맑았을 거 아니야. 맞지? 어제 저녁쯤에는 살짝 이슬비 좀 왔지만 적어도 오늘은 따뜻하고 맑다고. 그럼 예쁜 옷 입고 나갔을 거 아니야. 그지? 비옷이나 우산 챙겼을까? 아니죠. 왜 요즘쯤이라고 이해를 하냐면 남자애한테는 되게 좋은 간식이었던 아직은 조금 덜 익은 무. 여자애는 맵다고 던져버렸지만 아직은 조금 덜 익은 무. 남자애는 좋은 간식인데 여자애 맵다고 버린다고 같이 따라 버려준 그 멍청하면서도 고마운 그 녀석. 꽤나 잘생겼던 그 녀석. 그지? 그리고 데이트를 하던 중에 산길에서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비가 와요. 소나기가.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찬 공기죠. 추워. 근데 옷이 젖었죠.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하죠. 1학년 2학기에 배우잖아. 상태 변화에 따른 에너지 흡수. 여러분들 요즘 한참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을 거 아니야. 물이 증발하면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따라서 춥죠.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때 보면 이제 조금 일찍 벼벤 짓단 속으로 비를 피하는 것까지는 좋았어. 최선의 방법은 원래 뭐 했어야 되냐면 둘이 옷을 벗고 적어도 젖은 겉옷은 벗고 물기를 최대한 닦아낸 뒤에 둘이 딱 들러붙어서 체온을 합쳐서 덜 춥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남자의 이 자식은 남녀 7세 부동석을 철칙으로 배운 연애 감정이나 여자에 대한 그런 거는 한 개도 모르는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첫 시점에 나오죠. 에이 바보야. 그래서 결과로 죽었어요. 여주인공이. 그게 과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소나기입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한글 타자 연습에 소나기 있다. 있을 거야. 아니면 인터넷 찾아봐도 소나기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나와요. 뭐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있을 거고. 소나기 소설을 읽어보면서 방금 내가 했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 내용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일 겁니다. 소나기 오기 전에는 날씨가 어떻다? 맑고 따뜻하다. 오고 나면 어떻다? 갑자기 추워지면서 비가 온다. 그리고 소나기 오고 나면 되게 춥다. 왜? 뭐가 통과했다? 한랭전선이 통과했다. 그러니까 누가 개새끼다? 작가가 개새끼다. 왜? 제목이 예를 들어서 이슬비였다고 생각해봐. 이슬비가 오는 여기 이전부터 구름은 있고 이미 추웠죠. 그럼 여자애가 이쁘고 얇은 옷을 입고 나갔을까? 그날 데이트를 안 했을까? 안 했거나 적어도 우산이나 비옷 정도 챙겨 나갔겠지. 그러면은 옷이 비에 젖을 일도 없었고 죽을 일도 없었단 말이야.
설정이 소나기잖아. 그러면 비가 오기 전에 데이트 출발하는 시점은 따뜻했단 말이야. 그지? 설정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설정을 다 한 거다. 과학적으로. 아닌 것 같죠? 문학하는, 소설 쓰는 사람들이 이런 설정 생각 안 했을 것 같지? 아니요, 진짜 합니다. 참고로, 누구지? 갑자기 요즘에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네. 별 해는 밤, 윤동주 시인은 자기 시에서, 자기의 시 중에,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에서 풍화작용이라는 과학적 단어를 다른 시적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시를 발표를 안 하고 머릿속에서 고치다가 결국 그 이미지를 바꿀 만한 단어를 못 찾아서 풍화작용하는 이라는 과학적 단어를 그대로 시에 넣어두고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부 많이 해야 시도 쓰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든 간에. 필기하세요.